안녕하세요. 매주 좋은 책을 선정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문학상이 탄생했죠. 바로 자랑스러운 한강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책 중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발표한 소설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한 소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당시 비극과 인간의 고통을 다층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새. 애국가가 끝났는데도 아직 관이 정리되지 않았나 보다. 군중의 웅성거림 사이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지 마이크를 쥔 여자가 이번엔 아리랑을 부르자고 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여자가 말한다. 먼저 가신 님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수천 사람의 웅성거림이 일제히 멎는 순간 주변의 정적이 갑자기 도드라지게 느껴져 너는 놀란다. 함께 묵념하는 대신 일어선다. 옆구리에 장부를 끼우고 반쯤 열어놓은 상무관 출입문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바지 주머니에서 마이크를 꺼내 쓴다. 초를 태워도 소용없네. 냄새를 견디며 너는 강당에 들어선다. 날이 흐려 실내는 마치 저녁 무렵 같다. 출입문 쪽으로는 추도식을 마친 관들이 가지런히 모여있고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입관을 못한 32사람의 몸들은 흰 무명천에 덮인 채 넓은 창 아래 누워있다. 다 쓴 음료수병에 꽂은 양초들이 그들의 얼굴 곁에서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 강당의 안쪽 끝까지 너는 걸어 들어간다. 구석자리에 뉘어놓은 7사람의 갸름한 형상을 본다. 이들은 정수리까지 완전히 흰 무명천으로 덮어놓고 젊은 여자나 아이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잠깐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모습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맨 끝 모서리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 처음 내가 보았을 때 그녀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자그마한 여자였는데 썩어가면서 이제는 성인 남자만큼 몸이 커졌다. 딸이나 여동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천을 걷어 보일 때마다 너는 부패의 속도에 놀란다. 여자의 이마부터 왼쪽 눈과 광대뼈와 턱, 맨살이 드러난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는 수차례 대검으로 그은 자상이 있다. 곤봉으로 맞은 듯한 오른쪽 두개골은 움푹 함몰돼 뇌수가 보인다. 눈에 띄는 그 상처들이 가장 먼저 썩었다. 타박상을 입은 상체의 피멍들이 뒤따라 부패했다. 발톱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바른 발가락들은 외상이 없어 깨끗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강 덩어리들처럼 굵고 거무스레해졌다. 정강이를 넉넉히 덮었던 물방울무늬 주름치마는 이제 부풀어 오른 무릎을 다 덮지 못한다. 너는 출입문으로 돌아온다. 탁자 아래 둔 박스에서 새 양초를 꺼내 들고 모서리 사람에게 돌아간다. 머리맡에서 가물가물 타고 있는 몽당초 불꽃에 새 초의 무명심지를 기울인다. 불이 옮겨 붙자 입김을 불어 몽당초를 꺼버리고 되지 않게 조심조심 유리병에서 꺼낸 뒤 새 초를 꽂는다. 아직 뜨거운 몽당초를 한 손에 쥔 채 너는 허리를 수그리고 있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치를 견디며 초의 불꽃을 들여다본다. 냄새를 태운다는 반투명한 겉불꽃이 어른어른 타오른다. 주황색 속불꽃은 눈을 흘기듯 따스하게 너울거린다. 그 속에 작은 심장이나 사과 속시 모양으로 흔들리는 심지를 둘러싼 파르스름한 불꽃심을 너는 본다. 더는 냄새를 견딜 수 없어 너는 허리를 편다. 어둑한 실내를 둘러보자 죽은 사람들이 머리맡에서 얼렁이는 촛불 하나하나가 고요한 눈동자들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문득 너는 생각한다.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머물러 있을까? 더 갈아줘야 할 초들이 없는지 천천히 살피며 너는 출입구를 향해 걷는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강당을 나서기 직전에 너는 뒤돌아본다. 혼들은 어디에도 없다. 침묵하며 누워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치뿐이다. 검은 숨. 더 이상 내가 16살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36, 46 같은 나이들도 여리고 조그맣게 느껴졌어. 66, 아니 76살이라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어. 더 이상 나는 학교에서 제일 작은 정대가 아니었어. 세상에서 누나를 제일 좋아하고 무서워하는 박정대가 아니었어. 이상하고 격렬한 힘이 생겨나 있었는데 그건 죽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거였어.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누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생각할수록 그 낯선 힘은 단단해졌어. 눈도 뺨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진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어. 어디선가 누나의 혼도 어른거리고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딜까? 이제 우리한텐 몸이 없으니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을 텐데. 하지만 몸 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까? 몸 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계속해서 내 몸은 썩어갔어. 벌어진 상처 속에 점점 더 많은 날파리들이 엉켰어. 눈꺼풀과 입술에 내려앉은 쇠파리들이 검고 가느다란 발을 비비며 천천히 움직였어. 참나무 숲 우둠지 사이로 오렌지색 광선을 내쏘며 해가 저물어갈 무렵 누나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데 지친 나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나를 죽인 사람과 누나를 죽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 죽지 않았다 해도 그들에게도 혼이 있을 테니 생각하고 생각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몸을 버리고 싶었어. 죽은 그 몸뚱이로부터 얇고 팽팽한 거미줄같이 뻗어나와 끌어당기는 힘을 잘라내고 싶었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어스름이 내리자 새들이 울음을 그쳤어. 낮에 울던 풀벌레들보다 가냘픈 소리를 내는 밤의 풀벌레들이 날개를 떨기 시작했어. 완전히 어두워지자 간밤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다 왔어. 어른어른 서로의 언저리를 어루만지다 우리는 흩어졌어. 어쩌면 우린 낮 동안 뙤약볕 아래 꼼짝 않고 머무르며 비슷한 생각에 골몰에 있었던 것 같았어. 밤이 되어서야 몸의 자력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 나올 힘을 얻은 것 같았어. 그들이 다시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졌고 서로를 알고 싶어 했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두 번의 쇳소리가 밤의 침묵을 갈랐어.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어. 트럭 전조등 불빛이 날카롭게 날아들었어. 불빛이 우리들이 몸을 비추며 움직이자 얼굴마다 검은 문신처럼 새겨져 있던 덤불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함께 움직였어. 이번엔 그들이 둘뿐이었어. 그들은 새로운 죽은 몸들이 팔다리를 붙잡고 하나씩 우리 쪽으로 날아왔어. 둔기에 두개골이 함몰되고 상의가 피로 얼룩진 몸 넷과 푸른 줄무늬 환자복 차림의 몸 하나였어. 그들은 우리들의 몸 곁에 다시 열십자로 그 몸들을 낮게 쌓았어. 환자복을 입은 몸은 맨 위에 쌓은 뒤 가만히로 덮고는 뒤로 물러섰어. 그들의 찌푸린 미간과 텅 빈 눈, 두 쌍을 지켜보며 나는 알았어. 하루 사이 우리들의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그들은 그들이 트럭에 시동을 거는 동안 나는 어른 그 몸들에게 다가갔어. 나뿐 아니라 다른 혼의 그림자들도 다가와 그 몸들을 에워싸는 게 느껴졌어. 두개골이 함몰된 남자와 여자들이 옷에선 아직 연한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어. 쇠와 피,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 그걸 손가락 사이에 교차시켜 끼우게 했습니다. 그야 왼손이죠. 오른손으로는 도사를 써야 하니까. 예, 그렇게 비틀었습니다.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같은 곳에 그렇게 하니까 상처가 깊어졌어요. 피와 진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나중엔 이 자리에 하얀 뼈가 들여다 보였습니다. 뼈가 드러나니까 알코올에 적신 약솜을 끼워주더군요. 제가 수감된 방에는 남자들만 약 90명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같은 자리에 약솜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에 끼운 약솜을 눈으로 확인하면 잠깐 서로 마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뼈가 드러났으니 그 자리는 이제 그만할 거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걸 알고 약솜을 뺀 다음 더 깊게 볼펜을 끼우고 진이겼습니다. 철장살로 막힌 5개의 방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총을 맨 군인들이 중앙에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처음 방으로 밀어 넣었을 때에는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도 여기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새벽에 겪은 일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1시간여의 그 절망적인 침묵이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불펜은 조사실에 들어가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첫 순서였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똥을 지리도록 끔찍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그 순서가 끝나면 그들은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소총의 개머리판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등과 허리를 밟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몸을 내가 뒤집으면 군화로 정강이를 짓이겼습니다. 조사실에서 방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정자를 하고 정면의 철창을 똑바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여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한 하사가 말했고, 본보기 삼아 실제로 한 중년 남자의 눈꺼풀을 담뱃불로 문질렀습니다. 무심코 손을 움직여 얼굴을 만진 고등학생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질 때까지 때리고 밟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100명 가까운 남자들이 빈 공간 없이 앉아 있었으므로 온몸에서 비오듯 땀이 흘렀습니다. 목덜미를 스멀스멀 기어내리는 것이 땀인지 벌레인지 구별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땀을 흘릴 만큼 목이 탔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하루 3번 식사 때뿐이었습니다. 오줌이라도 받아 마시고 싶었던 동물적인 갈증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졸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들이 언제든 다가와 내 눈꺼풀에 담뱃불을 문지를 거라는 공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기억합니다. 꺼진 눈두덩이에, 이마에, 정수리에, 뒷덜미에 희부연 습관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배고픔, 그것이 서서히 혼을 빨아들여 거품처럼 허옇게 부풀어 오른 혼이 곧 터트려질 것 같던 아득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소설은 15살 소년 동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동호는 친구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시체가 가득 쌓인 광주 도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극적 사건과 잔혹한 폭력을 목격하게 되며 결국 자신도 군인들에게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작품은 동호의 죽음 이후 그의 주변인들이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상처와 고통을 풀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기억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소설은 개인과 사회, 생존자와 희생자, 가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층위에서 광주의 상처를 다루며 잊혀서는 안 될 역사적 비극을 묵직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